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병원 외과 윤현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뭐 100명, 200명 앞에서 강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10분, 20분 모시고 말씀을 드리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편이라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유방암 환자에 있어서 호르몬 치료인데 많은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많지 않아서 호르몬 치료 외에 강의를 이제 간단히 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제가 아는 한에서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고 발표 시작해도 되는 거죠? 최 네, 선생님? 교수님.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음, 네. 화면 크게 보이시죠? 네. 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방암의 항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이 항호르몬 치료보다는 항자를 빼고 그냥 호르몬 치료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유방암이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이제 암이기 때문에 그 호르몬, 특히 이제 여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항호르몬 치료가 맞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호르몬 치료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 치료하고 또 우리 폐경이 되면 호르몬 대치요법이라고 하는 산부인과에서 주로 시행하는 여성 호르몬 치료하고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유방암에서 호르몬 치료는 여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치료고 산부인과에서 갱년기, 폐경기 된 다음에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치료는 여성 호르몬을 투여하는 치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상식을 좀 높여드리고자 캔서가 뭐냐면 암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외 암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채팅 하실 수도 있나요? 제가 채팅도 볼 수 있을 텐데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암이 무슨 암인지 아십니까? 네, 유방암에 관계된 이야기니까 유방암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것 같을까요? 유방암은 여자밖에 안 생기잖아요. 그죠? 여자분들이, 남자도 물론 생길 수는 있지만, 남자는 거의 안 생기니까. 전 세계 반절밖에 안 되는, 그렇죠. 전 세계인데, 갑상선암, 갑상선. 네. 놀랍게도 여러분, 정답은 여기 영어로 써 있긴 하지만, 유방암이 제일 많이 생깁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전 세계에 2020년 통계에 1,900만 명의 암 환자가 새로 발생했는데 그중에 11.7%에 해당되는 220만의 새로운 유방암 환자가 발생해서 유방암 환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환자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사망률인데 사망률은 여기 보시면 폐, 대장항문, 그리고 대장직장, 간암, 위암에 이어서 5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발생률은 제일 높지만 그래도 예후는 좋은 편에 속하는 고요. 전 세계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유방암의 발생 빈도를 비교를 해보자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게 전 세계인데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유방암이 많이 발생하는 반면에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사망률인데요. 전 세계 사망률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유방암 환자의 사망률이 아주 적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굉장히 조기에 건강검진을 잘 하시면서 조기에 발견되는 율이 많고 또한 우리나라의 이제 유방암 전문가들이 치료를 아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이기도 하죠. 세계의 결과는 그렇고요. 자, 국내 암 통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연말에 2년 전에 우리나라 전체 통계를 냅니다. 그러니까 2021년 연말에 2019년 통계가 나왔겠죠. 올해 통계에는 2022년 연말에는 2020년의 통계가 나올 텐데요. 아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암은 유방암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암은 무슨 암일까요? 자꾸 이렇게 늦은 시간에 질문을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지루함을 달래보기 위해서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지만
갑상선암이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네. 네. 우리 심 환자분 아쉽습니다. 네. 갑상선암이 1위, 2위가 폐암, 3위가 위암, 4위가 대장암, 유방암은 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019년 한 해 동안 총 우리나라에서 25만 명의 암 환자가 새로 발생했죠. 보시면 남자하고 여자가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이 틀리잖아요. 남자가 80세, 여자가 87세로 여자가 무려 7살이나 더 오래 삶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명까지 살 때 남자는 5명 중에 2명, 여자는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우리나라에서 암에 걸린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순재 씨가 케이블 TV에 나와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암보험 들으세요 하는 이유가 평균 수명까지 살 때 이렇게 많이 걸리기 때문이죠. 남자하고 여자를 나눠서 비교를 해본다면 남자는 1위가 폐암, 2위 유암, 3위가 대장암인데 여자는 1위가 유방암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여성분이 암에 걸렸다고 하면 5분 중에 1분은 유방암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 다음이 갑상선암, 그 다음이 대장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보자면 갑상선암이 제일 많이 발생하지만 남녀를 따져서 보면 분류해서 보면 여자에선 유방암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자,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1999년부터 암 통계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2019년이니까 총 20년인데 20년 동안 쭉 얼마나 발생했는지 보면 여기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게 유방암인데요. 유방암은 갈수록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다른 암들은 어떠냐? 위암,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거 갈수록 감소하고 있죠. 대장암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있죠. 간암 감소하고 있죠. 폐암은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좀 기하학적으로 보이는 암은 갑상선암인데 갑상선암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 13년도에 이제 갑상선암은 굳이 수술을 일찍 할 필요가 없다. 건강검진도 하지 마라. 이런 발표가 난 이후에 뚝 떨어졌다가 다시 한 5년 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라 이거는 조금 평균에 어긋나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무슨 특징이 있냐. 유방암은 남자의 전립선암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해가 갈수록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암이다. 그 원인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몰라요. 하지만 어찌됐든 서구화되는 경향이 굉장히 큰 영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위암, 대장암, 간암은 감소하는 반면에 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유방암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인 것은 유방암은 갑상선암과 함께 굉장히 예후가 좋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유방암은 평균적으로 볼 때 이게 5년 생존율, 이게 제 환자분 중에 5년 생존율이라 하면 5년밖에 못 사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5년까지 봤을 때 유방암 환자 전체 중에 얼마나 생존해 계시냐를 퍼센테이지로 나눠봤을 때 가장 최근에 보면 모든 유방암 환자의 93.6%가 5년 이상 생존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수가 4기, 말기인 환자 분들도 있죠. 굉장히 예후가 좋은 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215만 명. 이게 무슨 숫자이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암으로 진단받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생존해 계시는 저희들의 암 경험자라고 하거든요. 암 경험자의 수입니다.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것이 전라북도거든요. 전라북도의 전체 인구가 178만 명이에요. 전라북도의 전체 인구보다도 더 많은 암 환자가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암을 경험하신 분들은 어떤 암이 제일 많냐? 뭐 아무래도 예후가 제일 좋은 갑상선암, 기존에 많은 빈도로 발생했던 위암, 대장암이 2, 3이고요. 유방암은 전체 암 환자의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215만 명 중에 암 경험자 중에 약 13%에 해당되는 26만 명의 유방암 환자분들이 우리나라에 현재 열심히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2019년 암 통계에 요약을 해드리자면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암 환자 수가 25만 명이고 암 발생 순위는 전체적으로 보자면 갑상선암 1위, 2위 폐암, 3위 위암인데
남녀로 분리해서 보자면 여자에서는 유방암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유방암, 전립선암, 여자의 폐암은 증가 추세인데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은 감소 추세에 있고 5년의 생존율이 5년 동안 모든 암 환자들이 생존해 계시는 확률이 70%고 유방암은 그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예후를 차지해서 전체 93%의 환자분들이 5년 이상 생존한다. 암 유병자, 암 경험자는 우리나라에 현재 215만 명인데 그중에 유방암 환자분은 약 25만 명을 차지한다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유방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또 여러분들의 얼마나 상식이 또 있으신지 확인을 해봐야죠. 자,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죠. 다음 중 여성들이 유방 전문 클리닉을 찾는 가장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은 유방이 혹이 만져져서, 2번 유방이 아파서, 3번 유대에서 분비물이 나와서, 4번 피부가 변화 있어서, 5번 건강검진 목적으로. 자, 채팅 답 부탁드립니다. 5번, 2번, 5번. 네, 건강검진이 많으실 것 같죠? 네, 활발한 참여 감사드리고요. 정답은 여성들이 유방 전문 클리닉을 찾는 가장 많은 이유는 유방이 아파서입니다. 통증이 있죠. 생긴 여러분들 대부분 폐경 전 환자분들이잖아요. 폐경 전 환자분들은 당연히 통증이 있을 때 가슴도 아프실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슴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대부분은 호르몬 영향에 따른 특별한 이상이 없는 유방 통증이 많고 유방의 통증이 유방암과 관련된 경우는 한 5% 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다음 중 유방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무엇일까요? 보기는 똑같습니다. 아름님, 최희은님, 이거 어떻게 본대? 없어. 그래야 돼. 역시 네, 우리 환자분들은 굉장히 스마트하신 것 같은데요. 제일 흔한 유방암의 증상은 유방에 혹이 만져 그러면 네. 소리 들어가는 말이야. 네. 아 그래? 이 마이크를 켜놓으신 분들은 마이크를 꺼주시면 다른 분들도 잘 들리실 거예요. 전체 유방암 환자분들의 한 70% 정도는 유방에 혹이 만져서 오시는 분들이고요. 최근에는 여러분들 중에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렇게 건강검진을 통해서 본인은 아무 증상 없는데 발견되는 유방암의 환자분 수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유방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본인이 혹이 만져져서 오시는 경우고요. 여기서 잠깐 이제 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모두 유방의 혹은 본인이 만져져서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외국은 두 번째가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혹을 발견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실제 임상에서 물론 뭐 통계 내보진 않았지만 남편이나 이런 뭐 남자친구가 발견해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가족끼리 이제 그러는 거 아니니까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발견해 주시는 분들이 세신사, 때밀이, 아주머니죠, 속된 말로. 그분들이 제일 많이 두 번째로 발견해 주셔서 오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유방 진찰하는 방법이 혹을 만지는 방법이 때를 미는 거하고 똑같이 요 가운데 손가락, 세 손가락으로 때를 밀듯이 촉진을 해서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가슴에 혹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면 뭐 저와 같은 전문의를 찾아오셔도 되지만 뭐 좀 상쾌하게 진료를 받고 싶다 그러시면 목욕탕에 가셔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나중에라도 목욕탕에 가셔서 세신사분들에게 몸을 맡기시면 네, 몸도 상쾌해지고 진료도 잘 받을 수 있는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네, 기회가 생길 겁니다. 실제로 2015년도에 저희 유방암학회가 세신사협회하고 MOU를 맺었어요. 네. 일선에서 저희를 대신해서 열심히 진료를 해주고 계신 분들이라 아무튼 네, 유방암의 가장 흔한 증상은 유방 종계 혹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방암의 치료는 다양한 치료들이 있죠. 여기서 치료를 이미 끝내신 분도 있고, 치료를 시작하셔야 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유방암의 치료는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이 되는 치료는 수술입니다. 수술. 수술이 제일 기본이 되는 치료고, 그 외에도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항암 치료, 표적 치료 이렇게 많은 치료들이 있어서 유방암에 있어서 수술은 여기 그림처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치료 중에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제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과 관계된 에스트로겐과 관계된 암입니다. 이러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유방의 정상적인 발육하고 발달이 필수적이고 유방암의 발생과 진행 과정에서도 중대한 역할을 하고요. 이러한 에스트로겐에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 유방암의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즉 생리를 한다는 얘기는 에스트로겐에 노출된다는 얘기라서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거나 아기를 늦게 낳는 경우 혹은 아기를 안 낳는 경우 수유를 안 하는 경우 폐경이 된 후에 장기적으로 호르몬 대치요법,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는 경우 등이 유방암의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라는 건 뭐냐? 다시 말하면 이러한 여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해서 유방암의 재발 또는 진행을 막는 거고요. 수술 전후 재발을 막기 위해서 혹은 수술하기 전에 폭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또는 예방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유방암 환자를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유방암 환자분들 중에서 호르몬 수용체, 에스트로겐 또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환자분들이 전체 유방암 환자의 약 70%에 해당이 됩니다. 즉 유방암을 이제 분자생물학적으로 분류를 해보자면 방금 말씀드린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분들이 한 70%가 있고요. 헐2라고 하는 표적 수용체 양성인 분들이 20%,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3중 음성이라고 해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헐2 수용체 세 가지가 모두 없는 3중 음성 유방암이 단 여기에는 15%지만 10에서 15% 정도 돼 있습니다. 즉 오늘 말씀드릴 호르몬 치료는 이 전체 유방암 중에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분들만 해당되기 때문에 내가 아는 누구는 호르몬 치료하던데 저는 왜 안 하죠? 그분은 호르몬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온순한 타입이라고 말씀드리고요. 3중 음성 유방암이 조금 공격성이 강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호르몬 수용체, 이 파란색이 에스트로겐이고 이 자주색이 프로게스테론인데 전체 호르몬 수용체 양성의 비율이 한 60에서 70% 정도라고 나와 있어서 전 세계의 통계와 일치하는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방암의 호르몬 치료 크게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약물적 치료, 두 번째는 약물적 치료가 있습니다. 비약물 치료는 수술을 하는 거예요. 즉 난소를 떼어내서 여성 호르몬이 아예 안 나오게 하거나 혹은 부신이나 뇌하수체를 수술을 해서 여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치료가 되겠고요. 또는 난소가 있는 하복부에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난소 기능을 파괴시키는 비약물 치료가 있는데 지금은 이러한 비약물 치료는 거의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대부분은 약물 치료를 시행합니다. 약물 치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주로 해당될 호르몬 수용체 조절제라고 하는 타복시펜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난소를 억제해서 여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주사제인 고세렐린. 상품명으로는 여러 가지 상품도 있지만 졸라덱스라고 하는 상품명으로 가진 고세렐린이 있고 세 번째는 주로 폐경 후에 사용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로마타제라는 효소를 억제하는 억제제로서 아나스트로졸, 레트로졸, 엑스메스테인 등이 있습니다. 이 약물적 치료에 대해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거고요. 이거는 차후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은 유방암에 있어서 호르몬 치료에 있어서 폐경 전인 경우는 타모시펜과 고세렐린을 치료하고 폐경 후인 경우는 아로마타제 억제제로 치료를 한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타모시펜은 폐경 전후 모든 여성에게 사용되었던 약인데 최근에는 폐경 후에는 나중에 말씀드릴 아로마타제 억제제가 조금 더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최근에는 폐경 전에 유방암 환자 주로 사용되고요. 유방암 중에서 상피내암, 연기암이라고 하죠. 그 연기암인 경우에는 타모시펜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에스트로겐 수용체하고 이 타모시펜이 경쟁적으로 에스트로겐과 작용을 해서 에스트로겐이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작용을 하면 아까 유방 세포들을 활성화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대신 이 타모시펜이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딱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암이 또 생기지 못하게 억제하는 기전이고 하루에 한 알 평균 20mg을 복용을 하고 기간은 5년에서 10년인데 예전에는 5년만 복용을 했는데 최근에는 재발을 잘 할 수 있는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10년까지도 복용을 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효과로는 유방암 환자에 있어서 사망률을 30%나 감소시킬 수 있고요. 또한 반대쪽 유방에 새로운 유방암이 발생할 확률도 반절 이상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세렐린, 일명 이제 배꼽 주사라고도 하는데요. 폐경 전 여성에 있어서 그 뇌하수체에서 LH-FSH라고 하는 이름도 어려운 효소들을 호르몬들을 나오지 않게 아예 씨를 말리는 거죠. 그래서 에스트로겐을 차단하는 주사가 되겠고요. 한 달에 한 번 맞거나 3개월에 한 번 피하 주사로 맞으면 됩니다. 이제 제일 배에다 맞는 이유는 배에 일반적으로 살이 제일 많으니까 덜 아파서 배에다 주로 맞게 되고요. 기간은 보통은 2년인데 역시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5년 동안 맞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로마타제 억제제가 있는데요. 아로마타제 억제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폐경 전에는 효과가 없고요. 폐경 후에 여성한테 주로 사용하는 약제입니다. 아로마타제가 뭐냐면은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변환시키는 약제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폐경 전에는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뽁뽁뽁뽁 나와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억제하는 아로마타제 억제제가 별로 효과가 없어요. 대신 폐경이 되면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여성이니까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 보려고 이러한 부신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지방에 있는 남성 호르몬을 여성 호르몬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그게 아로마타제. 따라서 폐경 후에는 여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남성 호르몬에서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아로마타제를 억제하는 게 효과가 좋은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 알 복용하고 타모시펜과 마찬가지로 5년 복용이 기본인데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10년까지도 복용을 하게 됩니다. 자, 좀 헷갈리실 수 있어서 폐경 전과 폐경 후로 두 부류를 나눠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폐경 전에 유방암 환자분들은 타모시펜 5년이 평균입니다. 근데 위험이 조금, 재발의 위험이 좀 높은 분들은 타모시펜을 10년 복용하거나 타모시펜 5년 먹고 폐경이 됐다 그러면 아로마타제 5년을 더 드시기도 합니다. 이거보다 더 고위험군, 어떤 경우냐? 항암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굉장히 심한 경우죠. 40세 미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몇 분 계실 텐데요. 그리고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 경우, 종양의 분화도가 2에서 3인 경우가 고위험군인데 이럴 때는 최근에는 타모시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세렐린 주사를 한꺼번에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AI가 이제 아로마타제 억제제인데 아로마타제 억제제하고 고세렐린을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폐경 전인 경우에. 폐경 후인 경우에는 아로마타제 억제제 5년이 기본이에요. 근데 순차요법, 연장요법이라고 해서 타모시펜을 2, 3년 복용하고 그 다음에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나머지 2, 3년 복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연장요법은 타모시펜을 5년 복용하고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5년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로마타제 억제제 5년이 기본인데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10년을 복용하기도 하고요. 이 아로마타제 억제제의 좀 이따 말씀드릴 가장 위험한 합병증이 골다공증이에요. 관절통과.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항상 추적 관찰을 잘 해야 되고 골다공증 검사, 골밀도 검사라고 하죠. 그래서 폐경 후에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드실 때는 골밀도 검사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요약이 되게 중요하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성 유방암 환자에 있어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경우에 어떤 치료를 하는지를 요약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폐경 전과 폐경 후로 나누어 봐서, 폐경 전인 경우도 얼마나 재발 위험도가 높냐에 따라서 저위험군, 초기인 경우에는 그냥 타모xifen 5년 복용하시면 되고요. 중등도 위험군인 경우에는 타모xifen 10년 복용하시면 되고, 재발의 위험군이 높은 경우에는 타모xifen 또는 아로마타제 억제제하고 고세렐린을 함께 투여하시면 됩니다. 폐경 후에 이 경우에는 저위험군, 고위험군 나눠서, 저위험군인 경우에는 폐경 후에 골밀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골밀도 검사상에서 골밀도가 낮으면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쓰면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때는 타모xi펜을 한 2, 3년 쓰고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쓰는 게 좋고요. 골밀도가 정상인 경우에는 그냥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5년 사용하면 되고, 재발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아로마타제 억제제를 10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뭐 외우기 어려우시죠? 뭐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모든 약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합병증,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 치료도 항암 치료에 비해서는 굉장히 합병증, 후유증이 적기 때문에 선호되는 치료이지만 그 와중에 또 합병증, 후유증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타모xifen 갱년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을 차단하니까 얼굴이 붉어질 수 있고 생리불순이 생길 수 있고 관절통이나 피로감이 있을 수 있고요. 중요한 거, 산부인과 쪽으로 자궁 내막이 증식되고 질출혈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혈전, 색전, 피에 찌꺼기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고요. 백내장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모xifen 복용하는데 눈이 좀 침침하고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안과 가서 꼭 진료를 하시고 타모xifen을 복용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고세렐린은 아예 여성 호르몬을 차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타모xifen보다도 훨씬 더 갱년기 증상이 심해요. 아로마타제 억제제는 계속 말씀드리는 근골격계 증상이 심해서 관절통, 근육통, 골다공증이 잘 생긴다는 합병증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30% 무슨 퍼센테이지일까요? 여러분들. 놀랍게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호르몬 치료를 하다가 이런 합병증, 후유증 때문에 중단을 하시는 분들이 30%나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죠. 자, 합병증, 후유증이 있어서도 중단하지만 나 먹기 싫어 이렇게 해서 안 드시는 분들도 이거에 포함되겠죠. 근데 치료를 잘 받는 분들하고 이렇게 30%에 해당되는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하고 어떤 분들이 재발을 잘할까요? 당연히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이 재발을 잘하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힘들고 어렵겠지만 합병증이 생기면 더 힘들겠지만 꾸준히 5년, 10년 전문의가 권고하는 대로 치료에 잘 순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아주 간단하게 합병증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또 사족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갱년기 증상이 있다고 그랬죠. 초기, 중기, 말기 증상들이 있어요. 갱년기 증상이 어찌됐건 유방암이 여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치료들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항암 치료나 호르몬 치료 모두 폐경을 유발할 수 있고요. 이러한 갱년기 증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얼굴이 빨개지고 열감이 생기고 불면증, 우울증 생길 수 있고, 중기 증상으로는 소변을 자주 보고 성교통이 있고 질출혈, 피부 노화도 생길 수 있고, 이게 오래되면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갱년기 증상들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관리 방법이 사실은 제일 좋은 게 여성 호르몬을 드시면 되는데 그건 금기니까 일단 얼굴이 빨개지는 안면 홍조는 운동 규칙적으로 하시고요. 당연히 술 끊으셔야 되고요. 사우나 같은 열을 많이 받는 심한 운동 등도 주의하셔야 되고, 이래도 안 된다 그러면 담당하시는 주치의 선생님들께 항우울제나 항경련제, 비타민 E 등을 처방받으시면 됩니다. 질건조증은 성교통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자하고 그 상담도 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여성 호르몬이 없는 뭐 젤리라든지 보습제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골다공증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교수님, 저 골다공증 있나 봐요. 무릎이 아파요. 발목이 아파요. 손목이 아파요. 그건 골다공증이 아니고요. 관절통입니다. 골다공증은 통증이 없어요. 골다공증은 뭐가 문제냐면은 뼈가 칼슘이 빠져나가니까 점점 약해지는 게 문제죠. 대부분의 이런 유방암 경험자들이 항암제, 항호르몬 문제 때문에 폐경이 빨리 되고 칼슘제하고 비타민 D 잘 못 먹어서 생기죠.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고밀도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은 젊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못 느끼시겠지만 어찌됐건 40대, 50대 이후가 되면 특히 유방암 치료를 받았던 분들은 골밀도 검사를 반드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다공증을 치료 예방하기 위해서 하루에 권장되는 칼슘량이 800에서 1200mg, 굉장히 많은 용량입니다. 엔간한 칼슘약은 한 2알 정도는 복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비타민 D, 단백질을 잘 섭취하고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3회 이상, 매일 하면 좋죠. 걷기, 달리기, 에어로빅이나 스트레칭 등 하셔야 되고, 이래도 골다공증이 생긴다면 결국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암 환자들이 겪는 불안, 우울, 불면 등을 총칭해서 디스트레스라고 하거든요. 이런 디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통증, 피로 관리하시면서 그 외에 복식호흡이나 요가, 명상 등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고요. 일상생활에서 일하고 잘 쉬고 요 균형을 잘 맞추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단순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한국유방암학회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은 유방암 경험자들이 평소에 야채, 과일 잘 먹고 술, 담배는 당연히 안 되고 단백질로 권장하는 영양분을 잘 섭취하고 운동 열심히 해서 체중 조절하셔야 되고 면역력 높이고 적절하게 잘 즐거운 생활을 하셔야 된다고 생활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저의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지금부터는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